다음 저희 학교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는 지금 5월 이번 주부터 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오늘 좀 특화돼서 얘기해보고자 하는 그룹 치료는 사회의사소통 장애, 좀 화용 쪽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들을 위한 그룹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언어치료학 전공 초빙 교수로 있는 김수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사회의사소통이 뭐냐? 너무 영어로 돼 있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시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5개로 보는데, 상호작용,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이해, 우리 보통 많이 말하는 게 상황인지, 상황 판단, 쟤 눈치 없어, 상황 인지가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통 눈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용, 구어, 그다음에 비구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카메라에 비친 여러분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구어가 전혀 이렇게 전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끄덕여 주시는 분, 뭐 적으시는 분,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 뭐 여러 가지로 비구어적인 것도 굉장히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을 이루는 가장 근간을 좀 얘기하다 보면,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요.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 또 상황에 따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바꾸기도 해요. 아이들한테 하는 말투, 그 다음 저 사람이 잘 이걸 모를 것 같을 때 내가 좀 바꿔서 말을 한다든지 더 많은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 전제 능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많이 아는 것 같은 건 좀 스킵한다. 그러면 정상,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건 정상 아이들과 그게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정상 아이들이 하는 걸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준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령 정기, 3, 4세, 4, 5세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준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어떤 게 어려움이 있고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계획이, 플랜이,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겠죠. 때는 돼야 우리가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데, 4, 5세가 됐는데도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년 정기에 이런 능력들이 이제 사회성이라는 게 발달되기 시작하고, 학년기에 가면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좀 더 세련된 사회성이 발달이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회 의사소통 장애를 보이는 대상자들을 크게 6군으로 나눠봤는데, 제일 대표적인 ASD 친구들, SCD 친구들, 그다음에 ADHD, SLI, 행동장애, 정서장애, 또 있어요. 청각장애 친구들. 청각장애 친구들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음 상황, 집단 상황.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듣는 게 필요해요. 일단 어떤 뭐 보장구를 끼든 뭐래도 듣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 말만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또 지적장애 친구들. 상황 아까 전에 본 우리 상황 인지가 좀 안 돼서 사회적 의사소통이 뭐 사회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의사소통 의도는 되게 좋은데 그런 상황 인지가 좀 어려워서 힘든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사회 의사소통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고려해서 그룹을 구성해야 돼요. 아이들의 언어 능력, 그러니까 언어 나이, 생활 연령, 의사소통 스타일, 몇 명을 할 것인가, 치료사는 몇 명이 들어갈 것인가, 애들의 언어 장애 유형은 어떤 것인가, 그분들의 부모 간의 합은 어떤가, 우리 치료센터의 공간은 어떤가, 그리고 다 맞춰놨더니 그들이 시간에 맞는가. 네, 그래서 나머지들은 우리가 다, 우리 치료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룹 수업을 하기에 가장, 좀 적절하다라고 보는 친구들이 요 소극형 친구들을 많이, 네, 보통은 권유드리는 것 같아요. 그룹을 짤 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섞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보통은 동질적인 그룹으로 하라는 권고들이 많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근데 가끔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라서 적절한 목표들을 한번 나누어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많이들 보시겠지만 소그룹 요책 그룹 치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책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윤혜령 교수님이 쓰신 소그룹 언어 치료의 이론과 실제 책인데 윤혜령 교수님도 얼마 전에 어떤 강의에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형일 수도 있고 소극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기 주장형이지만 또 다른 어떤 그룹에 가서는 소극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상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여기서 제가 이 오 박사님 이 멘트를 가져온 건 굉장히 지시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하나하나.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 이거를 지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게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룹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룹 수업을 해서 재밌게 놀고 어떤 성과물을 뭘 만들어서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재밌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았다. 이렇게 그룹 수업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되기가 어려워요.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남지 못해서 하나씩 명시적으로 물론 개별화 시간에도 배우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또래 집단에서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시하는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중재법이 한 6개 정도 나와 있어요. 뭐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6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6개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6개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는데 내가 어떤 그룹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치료사분이 설계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냐 아니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룹 수업뿐만 아니라 제가 뭐 7차시 동안 계속 강조드린 거는 근거 기반 치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뭐 다를 게 없어요.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어떤 사회적 좀 기능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실행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 이런 프레임이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친구들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친구들과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아까 제가 뭐 게임을 했다면 이거는 어떤 영상 크롱이랑 뽀로로가 싸우는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두 라든지 아니면 저희 아이는 뭐 양파의 왕따 일기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거기 약간 왕따 관련한 좀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클립들을 좀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너 친구랑 싸운 적 있어? 경험을 공유해 본다든지 그런 워밍업 단계를 걸쳐서 오늘은 친구와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에 관한 수업이다라는 좀 인사이트를 주고 목표를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친구랑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볼까 계획을 하고 그거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예측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검토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공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플랜하고 그런 만약에 친구한테 상처되는 말이 들었다. 되게 사실 이것도 모호해요. 친구가 너 바보야 라고 너 냄새나 라고 말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플랜을 짜봐요. 그래서 침묵해. 그냥 무시해요. 하면 어떻게 되나? 그 말을 계속 듣게 된다. 결과를 예측하고. 아니면 뭐라고 대응할 수 있는 말을 알려주면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이런 결과를 알려줘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상황들을 제시해서 그룹 내에서 연습해 볼 수 있게 이게 선생님하고 연습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또래 모델링이라는 것도 있고 또래들끼리 쓰는 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업은 이제 그룹 내에서 많이 연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이 문제 상황은 이게 너 냄새나 이게 나한테 정말 나쁜 말이다 너를 놀리는 거라는 걸 이해한 건지 아니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여러 제시한 것 중에 뭐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지 그 결과를 적절하게 예측을 했는지 그래서 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씩 피드백을 줘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화가 조금이나마 가능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시고 그다음 요거는 아까 거에 약간 더 좀 나아가서 프로젝트라고 붙었는데 그래서 소셜 인터프리에이션 그러니까 사회적 그 상황 인지가 돼. 아까 건 좀 갈등 해결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다면 이거는 좀 더 눈치 그러니까 조금 더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마음 읽기예요. 또 이것도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고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3가지 목표가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눈치 잘 모르는 친구에게 반갑게 껴안으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짐을 들고 있는 엄마에게 업어달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분식집 여기 지나가는데 야 여기 맛없어 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갈등 상황이라기보다는 이 아이의 사회적인 우리 여기 보면 사회적인 이해 어떤 맥락 단서 맛없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인과 지금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야 여기 되게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표정을 봤냐? 그 사람 기분을 생각해 봤냐? 맛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뭐 귓속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이해하셨죠? 그래야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자꾸 일반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스크립트. 스크립트 뭐 많이 하세요? 마트에서 물건 사기, 아이스크림 가게 가기, 병원 놀이 뭐 많이 하는 스크립트죠. 잘 생각해 보면 마트에서 물건 살 때 그렇게 대화 많이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시장 문화가 아니니까 지금은 물건 담고 드리면 계산해주고 마찬가지로 뭐 패스트푸드도 요즘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 그럼 키오스크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게 지금은 더 기능적일 수 있어요. 그쵸? 음, 그런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여태까지 해왔던 익숙한 거 말고 조금 더 기능적인 걸 스크립트화 시켜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뭐 물건을 빌릴 때 어떻게 하는 건가 얘기를 해보는 거에 대한 플랜인데, 일단은 몸이건으로 자기 친구들한테 뭘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뭘 나눠줄 수도 있어요. 뭐 얘한테는 가위 주고 쟤한테는 풀 주고 얘한테는 뭐 스케치북 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하나씩 얘기해보고 빌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죠. 미안한데 양해 구하고, 너 뭐 있어? 질문하고, 나 빌려줄 수 있어? 승낙을 요청하고, 빌려주면 고마워 라고 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스크립트가 될 수, 얘는 이걸 외워야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뭐 빌릴 땐 미안한데 뭐 있어? 뭐 해줄 수 있어? 고마워. 안 되면 뭐 기다릴게. 다 쓰면 빌려줘. 이런 걸 이제 외우게 시키는 경우 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해본 거는 어떤 걸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쟤한테는 뭘 안 주고 뭐 얘한테는 풀을 안 주고 쟤한테는 테이프를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가서 빌려온다든지.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소셜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책은 이 분이 이제 교육을 전공하신 분인데 아이가 이제 자폐성 장애를 앓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글레이라는 학자가 내놓은 그런 어떤 거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얘기해준 이렇게 구성해서 내신 책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까 스크립트랑은 좀 다르게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되게 설명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많이 설명해줘요. 아까 스크립트는 뭐죠? 양해를 구해야 돼. 뭐 미안한데 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왜 미안한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좀 다른데 덜 지시적이긴 해요. 덜 지시적이다라고 말씀 드리는 게 맞을 텐데 마찬가지로 같은 프레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사회적 단서, 다른 사람의 동기, 다른 사람의 기대를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한 5장의 책자로 만들어서 계속 집에서 읽고 친구들하고도 회기내에서도 읽고 집에서도 읽고 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공은 좀 덜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요 상황에서는. 요게 이제 예시인데 이 책을 제가 뭐 몇 개 캡처하는 건데 점퍼를 올리고 싶어요. 아이가 추운데 이 지퍼를 못 올리겠어서 지퍼를 못 올리겠을 때는 선생님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근데 요거는 좀 사회적 그 상황 스토리 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밖으로 나갈 때 날씨가 추우면 외투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외투를 입을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땐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이 멈추고 나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그 다음에 선생님이 멈추고 나를 봤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이런 게 바로 예의 바른 행동이에요. 라고 하나하나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 까닭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읽다가 보면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저절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 이론의 프레임입니다. 네, 제가 참고했던 참고 문헌들이고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그런 책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홀수달에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벌써 올해도 2회차가 지났고 7월, 9월, 11월에 이제 또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늦은 시간까지 네, 수업 들으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 와중 힘들잖아요. 좀 나아졌나요?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도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고자 하는 모습 너무 네, 존경합니다. 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